강태경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지문을 가져다 댔다. 삐리릭 하는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문이 열렸다. 평소 같았으면 그의 귀를 가장 먼저 공격했을 소리, 바로 지옥의 교향곡처럼 들리는 두 아들의 울음소리가 오늘은 들리지 않았다. 얼음장 같은 정적이 오히려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그룹의 총괄이사로서 대만 투자자들과의 피 말리는 8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막 끝내고 돌아온 참이었다.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며 집 안으로 들어선 그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은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아내 윤지원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상자일 뿐이었다. 고요함. 지난 5달 동안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던 사치. 쌍둥이 민재와 은호가 태어난 이후 이 집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런데 오늘 이 기이한 침묵은 대체 무엇인가?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서늘하게 스쳤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실 한가운데 고용한 지 겨우 일주일 된 새 입주 청소부 박선화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해 보이는 전통 포대기로 민재를 등에 업고 다른 팔로는 은호를 안은 채 태연하게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천사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악을 쓰며 울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 순간 태경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피로와 슬픔, 그리고 끝없는 무력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이었다. 내 아이들 데리고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분노에 찬 그의 고함이 텅 빈 펜트하우스를 뒤흔들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여름날의 마른 하늘에 치는 날벼락 같았다. 유리창을 닦던 선화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태경은 그녀의 얼굴에서 당황이나 두려움 대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평온함을 읽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당신 마음대로 내 아이들을 만지라고 했지. 당신은 청소부야. 청소나 할 것이지. 왜 선을 넘어 그가 삿대질하며 다가섰다. 금방이라도 그녀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올 기세였다. 하지만 박선화라는 여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나직이 말했다. 이사님, 아이들이 잠시 불안해해서 잠시 안아주었을 뿐입니다. 불안해해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들이 붙어도 소용없던 애들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태경은 말을 내뱉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자격증도 하기도 없는 미천한 청소부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당장 내 아이들 내려놔. 그리고 짐 싸서 나가 해고야. 그의 명령에 선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은호를 소파에 내려놓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화의 품에서 아이의 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평화롭던 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으앙하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의 등 뒤에 엎혀있던 민재까지 깨어나 세상을 잃은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이었다. 지옥의 교향곡. 고막을 찢는 듯한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증폭되었다. 태경은 저도 모르게 귀를 막았다. 이 소리였다. 지난 5달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바로 그 소리. 왜 이러는 거야? 그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선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은호를 안아들려 했지만 태경의 솥을 퍼런 눈빛에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최고의 보모들, 값비싼 분유 전문가의 상담, 그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이 작은 두 생명체 앞에서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멎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태경의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제발, 제발 멈춰줘. 그때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선화의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동정도 비웃음도 아니었다. 그저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마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 듯 했다. 태경은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해야 했다. 그의 입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냥 그대로 안고 있어요. 선화는 그의 말을 확인하려는 듯 잠시 멈칫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아버렸다. 선화는 조용히 소파의 은호를 다시 안아들고 등에 업힌 민재를 편안하게 토닥였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세상을 떠나가라 울부짖던 두 아이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다. 칭걸거림은 이내 편안한 숨소리로 바뀌었다. 몇 초 만에 지옥 같던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기적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태경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완벽한 평화를 되찾아준 낯선 청소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박선화가 아이들을 안고 서 있는 거실의 기이한 평화 속에서 강태경은 등을 돌려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무겁게 문을 닫고 방 안에 자신을 가뒀다. 위스키 병을 따랐지만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금빛 액체가 담긴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로 향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내 윤지원. 만삭의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은 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지원의 눈은 태경이 다시는 볼 수 없을 반짝임으로 가득했다. 기억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5개월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새벽이었다. 병원 복도를 정신없이 오가는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희미하게 들려오던 지원의 고통, 어린 신음,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쌍둥이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왔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생명들은 가느다란 튜브의 의지에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지원은 12시간의 진통을 견디며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태경씨, 우리 아가들 예쁘겠지. 당신 심장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거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산후 출혈, 예상치 못한 합병증,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분 만에 그의 세상은 빛을 잃었다. 아내의 심장이 멎었을 때 태경의 심장도 함께 멎는 듯 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특히 장모인 장순자 여사의 슬픔은 분노가 되어 태경에게 향했다. 자네가 내 딸을 죽였어. 일에 미쳐서 임신한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더니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 앞에서 순자는 그의 멱살을 잡고 오열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비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내 탓일까 하는 죄책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장순자는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갓 고용된 베테랑 보모들이 쌍둥이를 돌보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꼴 좀 보게. 이게 집이야 지옥이야. 남자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 당장 이리 내 딸이 남긴 핏줄 내가 거둬야겠네. 순자는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 했다. 하지만 태경은 거절했다. 아이들은 지원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내의 대학 동창이자 유명 아동심리연구소 원장인 김선영 박사였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후광과 지적인 외모,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혼란에 빠진 태경에게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태경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지금 엄마의 부재로 인한 극심한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전문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영은 각종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감정에 호소하는 장모의 절규보다 훨씬 신뢰가 갔다. 오늘 이 집에서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쳤다. 장순자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태경을 쏘아붙였다. 내가 데려온다는 보모는 마다하고 자네가 고른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애들 울음소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지겠네. 이러다 애들 잡겠어.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자네의 최선이라는 게 고작 이거야. 내 딸이 이걸 봤으면.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이거 바다자네는 돈밖에 모르잖나. 이걸로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이라도 구해봐. 이걸로 내 딸 목숨은 못 사도 내 손주들 울음소리는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돈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안에 있던 지폐 몇 장이 흩어져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태경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제가 지원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옥 진짜 지옥이 뭔지 알아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거야. 자네는 평생 모를 고통이라고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동안 아이들 방에서는 더 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집안은 완벽한 아수라장이었다. 장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증오에 찬 눈으로 태경을 노려보다 획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태경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5만 원짜리 지폐들이 그를 비웃는 듯 했다. 장모의 말이 맞았다. 그의 돈, 그의 성공, 그의 지위는 이 작은 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김선영이었다. 김 박사님,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선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태경 씨. 무슨 일이시죠? 태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혔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다. 김 박사님 말씀대로 모든 걸 따르겠습니다. 박사님이 제안하신 프로토콜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제발, 아이들의 울음소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강태경의 펜트하우스는 집이 아닌 차가운 클리닉이 되었다. 모든 것은 김선영 박사의
엄격한 통제에 놓였다. 정해진 시간에만 수유하고 아이가 울어도 타이머를 맞추고 기다렸다가 안아주고 모든 상호작용은 감정을 배제한 채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영혼 없는 규칙의 감옥에 스스로 밀어넣었다. 김선영 박사의 클리닉이 된 펜트하우스에는 인공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온기 있는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생기가 거세된 듯한 차가운 정적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마치 우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강태경은 서재에 앉아 CCTV 모니터를 통해 아이들 방을 지켜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화면 속에서 김 박사가 고용한 2명의 전문 보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프로토콜을 수행했다. 오전 10시 15분 정확히 18분간의 수유, 오후 2시 7분 45분간의 낮잠, 아이를 안아 올리는 각도 분유의 온도, 심지어 아이와 나누는 눈 맞춤 시간까지 모든 것이 맨유얼대로였다. 그들에게 아이들은 돌봐야 할 생명체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과업처럼 보였다. 태경은 안도해야 마땅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화면 속 아이들은 인형 같았다. 웃지도 칭얼거리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부모들의 휴식 시간이 되자 박선화가 청소 도구를 들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프로토콜에 따라 아이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경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들 침대 곁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고 시선이 잠시 아이들에게 머문다는 것을. 그날 오후 사건이 터졌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민재가 뒤척이다 발을 찾고 덮고 있던 얇은 속사계가 침대 아래로 툭 떨어졌다. 아이의 맨발이 차가운 공기 중에 드러났다. 보모들은 휴게실에 있었고 프로토콜에 따르면 사소한 일로 그들을 호출할 수 없었다. 선화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사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 속사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민재의 작은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인 보모들의 손길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안에는 무의식적인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민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오물오물하고 입을 움직이며 작게 칭걸거렸다. 김 박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이것은 주의를 끌기 위한 비효과적 행동으로 7분간 무시해야 했다. 선화의 등이 뻣뻣하게 굳는 것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느껴졌다. 그녀는 규칙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태경은 저도 모르게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다. 제발 그냥 내버려둬. 규칙을 어기지 마. 머릿속 이성이 소리쳤다. 하지만 선화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가슴을 몇 번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러자 아이의 칭얼거림이 편안한 숨소리로 바뀌었다. 태경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규칙이 깨지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클리닉 같던 아이 방에 아주 잠깐 온기가 스며드는 것 또한 목격했다. 그날 밤이었다. 태경은 서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집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그런데 그 정적을 뚫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베이비 모니터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다. 벽을 타고 넘어오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 노랫소리였다. 부드럽고 단순하고 어딘가 애틋한 멜로디. 태경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렸다. 탁!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의
온몸이 그대로 굳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 멜로디는 달림 별님 잠자는 밤에 우리 아가 예쁜 아가 엄마 품에 잠이 드네. 순간 그의 눈앞에 지원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임신 8개월, 디라인이 완연했던 아내가 바로 저 아이들 방에서 흔들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똑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아내가 테스트해본다며 발라두었던 베이비 로션의 파우더 향이 방 안에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보며 속삭였었다. 우리 아가들이 이 노래를 기억할까? 태경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유령의 목소리였다. 과거의 기억이 현실이 되어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리가 나는 곳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수유등 불빛. 그는 문고리를 잡지 않고 그저 열린 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박선화가 두 아이 침대 사이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호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바로 그 자장가를 나직이 불러주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침대에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그 풍경은 완벽한 모성의 한 장면이었다. 그가 지난 몇 달간 돈으로도 권위로도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 태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 노래, 선화의 어깨가 움찔하며 노래가 멎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칼날에 베인 듯 떨리고 있었다. 선화가 경악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수유등 불빛 아래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품에 안겨있던 은호가 그 긴장감을 느꼈는지 다시 작게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공기는 칼날 위에 선 듯 팽팽했다. 강태경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자에 대한 추궁이었고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자에 대한 신문이었다. 박선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이를 아는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치 큰 죄를 짓다 발각된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노래 말이야, 그 노래 어떻게 하냐고 물었잖소. 태경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다그침에 선화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건 그냥 어릴 때 외할머니께서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특별한 노래는 아닙니다. 외할머니. 태경은 허를 찔린 듯 잠시 말을 잃었다. 아내 지원도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었다. 혹시 단순한 우연일까, 대한민국의 흔하디흔한 자장가 중 하나일 뿐일까 하지만 그의 가슴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멜로디에는 지원의 숨결과 천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동안 선화의 품에 안겨있던 은호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선화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러자 아이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그 모습은 태경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다. 김선영 박사가 설계한 완벽한 프로토콜도 수백만 원짜리 보모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미스터리한 청소부는 너무나도 쉽게 해내고 있었다. 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분노는 가라앉고 거대한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일단 거실로 나오시죠. 얘기 좀 합시다. 잠시 후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아이들은 기적처럼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아이들 방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태경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였어? 내 언제부터 아이들을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준 거냐고 묻는 거요. 선화는 자신의 거친 손가락 끝만 내려다보며 작게 대답했다. 처음 온 날부터였습니다. 뭐라고 아이들 우는 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도 없을 때만 아주 잠깐씩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경은 어이가 없었다. 그의 집에는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 듯했다. 무모한 건가? 아니면 그저 순진한 건가? 김 박사님의 규칙 못 들었소. 아이들이 울어도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도 어렸을 때 유독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안아주지 않았더니 아이가 밤새 경기를 일으키더군요. 머리로는 규칙을 이해했지만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없었다. 그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경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규칙을 어긴 이 여자를 당장 해고하고 모든 것을 다시 김선영 박사의 차가운 통제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온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월급 얼마를 받소?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선화가 고개를 들었다.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3배 600만 원을 주겠소. 선화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사님, 저는 해고되는 것이 대신 조건이 있어. 태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앞으로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야. 공식적으로는 청소부지만 실제로는 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요. 김 박사도 다른 보모들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당신은 이전처럼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만 아이들을 돌보는 거요. 할 수 있겠어.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태경은 더 이상 인형처럼 변해가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이 여자의 정체 모를 능력에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했다. 선화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작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띵동, 인터폰 화면에 장모 장순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불시에 쳐들어온 것이다.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젠장. 그는 다급하게 선화에게 말했다. 빨리빨리 아이들 방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해요. 선화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장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지금 이 밤중에 웬 여자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있는 개야 순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선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선화가 앉아있던 소파 옆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민재에게로 향했다. 아니, 애가 울지를 않잖아.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에게 다가갔다. 평소 같으면 인기척만 느껴져도 바로 깨서 악을 쓰며 울던 아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순간 장순자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선화를 향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게야. 그녀는 선화가 아이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가 선화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달려들려는 찰나 꺽. 민재가 입을 오물거리더니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다는 듯이 우렁찬 트림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소리에 장순자의 분노에 찬 기세가 거짓말처럼 꺾였다. 그녀는 잠든 손주의 평화로운 얼굴과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미스터리한 청소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집안에는 어색하고도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비밀스러운 거래가 시작된 후 강태경의 펜트하우스에는 작은 기적들이 매일같이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소리였다. 이전까지 집을 지배하던 것이 아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그에 따른 어른들의 지친 한숨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박선화의 나직한 콧노래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어느 주말 오전, 태경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았다. 전문 보모들이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 선화는 쌍둥이를 거실 카펫 위에 앉혀놓고 알록달록한 헝겊 인형을 흔들며 놀아주고 있었다. 우리 은호, 이게 뭘까 노란 병아리네. 삐약삐약. 민재는 파란 코끼리가 좋구나. 코가 손이래 뿌. 아이들은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인형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옹가리 소리가 전보다 훨씬 다채로워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그 아이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태경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인기척에 선화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는 손을 저어 그녀를 제지했다. 계속해요. 보기 좋네. 그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문득 분유를 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같았으면 보모를 불렀겠지만 오늘은 그가 직접 해보고 싶었다. 분유, 내가 한번 타보겠소. 그의 말에 선화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태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보다 젖병에 분유를 타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려웠다. 물량은 얼마나 맞춰야 하는지, 분유는 몇 스푼을 넣어야 하는지, 온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이사님 물을 먼저 부으시고 그 다음에 분유를 넣으셔야 덩어리가 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선화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태경은 쩔쩔매며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분유를 다 타고 젖병을 흔드는 그의 손목은 로봇처럼 뻣뻣했다. 선화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짝 겹치며 부드럽게 흔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순간 태경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민재에게 젖병을 물렸다.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겨 낯선 아빠의 얼굴을 동그란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열심히 분유를 빨았다. 태경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아이에게 들릴까 걱정될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위치한 김선영의 연구소.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그래프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강태경의 집에서 보모들이 매일 전송해오는 쌍둥이의 데이터였다. 수면 시간, 렘 수면 비율,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모든 지표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다. 너무 빨랐다. 그녀의 이론과 경험에 따르면 이런 급격한 안정화는 불가능했다. 특히 자신이 설계한 감정통제 프로토콜에서는 더더욱 마치 누군가 강력한 변수를 인위적으로 투입한 것 같았다. 이상하군.
그녀는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상태가 가장 극적으로 안정되는 시간대가 공교롭게도 2명의 전문 보모가 동시에 휴식을 취하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전후라는 점이었다. 그 시간 아이들 곁에 있는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박선화, 그 청소부. 김선영의 뇌리에 처음 상담을 갔을 때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였던 인상.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설마 그런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고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직접 확인해봐야 했다. 지금 바로 강태경 이사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예고 없이. 그녀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하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펜트하우스.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되었다. 전문 보모들은 퇴근했고 집 안에는 태경과 선화 그리고 쌍둥이들만 남아 있었다. 이제 제법 익숙해진 태경은 바닥에 앉아 아이들에게 딸랑이를 흔들어주고 있었다. 선화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 손수건을 개키며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안에는 따스한 저녁 햇살과 함께 진짜 가족 같은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태경은 문득 고개를 들어 선화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소, 박선화 씨. 정말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딩동, 현관 벨 소리였다. 태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으로 향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화면 속에는 김선영 박사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경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보았다. 박선화가 자신의 무릎에 은호를 앉힌 채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잠이 들어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김선영 박사의 모든 규칙을 어겼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위태롭게 쌓아 올린 평화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김선영의 등장은 평화로운 호수 한가운데 떨어진 얼음 송곳 같았다. 강태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초고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는가, 이사님, 누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박선화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김 박사님이요. 젠장 왜 예고도 없이. 태경은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선화 씨, 빨리빨리 아이들 원래 있던 침대에 눕히고 당신은 뭐든 해요. 청소하는 척이라도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김선영은 이미 제 집처럼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미리리껴 하는 기계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시간이 없었다. 선화는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은호를 재빨리 소파 옆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고 등에 업고 있던 민재를 풀어 반대편 바구니에 눕혔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물티슈를 집어들어 거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발소리처럼 쿵쿵 울렸다. 어머 태경씨, 일찍 퇴근하셨네요. 김선영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섰다. 그녀는
거실 풍경을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태경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김 박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마침 아이들 상태도 궁금했고 데이터상으로는 아주 좋아졌던데 직접 보고 싶어서요. 선영의 시선이 테이블을 닦고 있는 선화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엑스레이 같았다. 선화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지우려 애썼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청소 아주머니. 선영의 목소리에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청소 아주머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이 똑똑히 들렸다. 네,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요. 선화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기 바구니에 누워있던 은호가 으앵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김선영의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 선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자신의 통제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증명할 기회. 어머, 아이가 우네요. 프로토콜 기억하시죠? 태경 씨 7분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으며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아이를 바라보았다.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선화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채찍질하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은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1분, 2분.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렀다. 선화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경과 선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사님, 제가 잠시 물 좀 마시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한 핑계를 댄 것이다. 하지만 김선영은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러세요. 마침 저도 목이 마르네요. 오렌지 주스 시원한 걸로 한 잔 부탁해요. 선영은 일부러 그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그녀의 발을 묶어두었다. 선화는 입술을 깨물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주방으로 사라지자 선영은 태경에게 몸을 기울이며 나직이 말했다.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태경 씨. 뭐가 말입니까? 아까부터 아이가 우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게 꼭 자기 애라도 되는 것처럼 구네요. 청소부가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는 건 아이들 정서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선을 명확히 그어줘야 해요. 그녀의 말은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교묘한 이간질이었다. 그녀는 태경의 마음속에 선화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 했다. 주스를 들고 나온 선화는 거실로 돌아오다 소파 아래에 놓여있던 쿠션에 발이 걸려 휘청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이 기울어지며 오렌지 주스가 그대로 김선영의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 위로 쏟아졌다. 어머, 선영이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주스가 옷을 적시자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님. 선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냅킨으로 선영의 옷을 닦아내려 했다. 치워요. 어딜 함부로 만져 선영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지적인 심리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암컷 맹수의 경멸과 분노였다. 됐으니까 가서 걸레나 가져와요. 바닥골이 이게 뭐야? 선영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태경이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이 집의 서열을 그리고 박선화라는 여자의 위치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선화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걸레를 가지러 일어섰다. 그녀가
바닥을 닦는 동안 선영은 핸드백에서 작은 만년필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무심한 척 올려놓았다. 아주 작고 세련된 디자인의 만년필. 하지만 그 끝에는 아주 작은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소동이 마무리되고 김선영은 옷이 엉망이 되었다는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자신과 태경의 대화 소리만 들렸다. 역시 섣부른 의심이었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였다. 그녀가 떠난 직후의 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다. 괜찮아요, 아가. 이모가 미안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뚝. 다정하고 부드러운 박선화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에 화답하듯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멎고 이내 행복한 까르르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김선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꽉 쥐었다. 화면 속에서는 완벽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던 아이들의 안정화 데이터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감히 내년 따위가 그녀의 입에서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질투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계획에 감히 흙탕물을 튀긴 그 청소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녀의 머릿속이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평온했던 펜트하우스에 예고된 폭풍이 몰아쳤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김선영의 교묘한 부추김을 받은 장순자가 있었다. 어머니, 이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강태경은 현관에 떡하니 버티고 선 세 사람을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장순자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값비싼 트위드 재킷을 입고 고고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보면 모르겠나. 자네가 하도 애들을 방치하니 내가 직접 사람을 구해왔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국 왕실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다는 아동발달 전문가 헬레나 정 선생님이시라네. 장순자가 거들먹거리며 헬레나 정이라고 불린 여자를 소개했다. 헬레나 정은 가볍게 턱을 까딱이며 태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그의 수준을 평가하는 듯한 오만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뜻은 감사하지만 제 집의 사람들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태경이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장순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네가 뭘 알아서 해. 며칠 전에 김 박사한테 다 들었네. 집에 들인 청소부가 애들한테 꼬리치며 온갖 교태를 다 부린다면서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르는 천한 것한테 내 귀한 손주들을 맡길 수는 없지, 김선영. 태경은 이를 갈았다. 그녀가 기어이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박선화가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채 당황한 얼굴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장순자의 눈이 매처럼 그녀를 포착했다. 저기 있네. 저 꼬리 9개 달린 여우년 장순자는 성큼성큼 선화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년이구나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 사위한테 꼬리를 친다는 그 천박한 것이 어머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태경이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장순자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다. 오해는 무슨 가난에 찌들어서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 것들이지. 네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지원이가 남긴 아이들을 만졌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구나. 선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천박하다. 더럽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모욕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꿋꿋이 서 있었다. 당장 짐 싸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장순자는 선화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선화가 휘청하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바로 그때였다. 장순자는 옆에 있던 식탁 위를 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선화가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고 남은 반찬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먹음직스럽게 익은 포기김치가 담긴 그릇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녀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번졌다. 내 더러운 근성, 내가 오늘 뿌리 뽑아주마. 그녀는 김치 그릇을 집어들었다. 태경이 어머님 안 됩니다. 하고 외칠 틈도 없이 장순자는 그릇에 담긴 차가운 포기김치를 선화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촤악! 시뻘건 김치 국물과 김치 쪼가리들이 선화의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옅은 색의 유니폼 위로 끔찍하게 흘러내렸다. 뚝뚝 떨어지는 김치 국물이 그녀의 하얀 뺨을 타고 흘러 마치 핏물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다. 선화는 눈을 감지도 피하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몸이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강태경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것은 장모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중과 인내심이었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찬 사자의 포효 같았다. 펜트하우스 전체가 그의 고함에 울리는 듯했다. 그는 장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어머니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나 하세요. 이분이 제 아이들을, 어머님의 손주들을 지옥에서 구해준 분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분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태경은 살면서 처음으로 장모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분노에 찬 기세에 기세등등하던 장순자도 순간 움찔했다. 뭐라고? 저 천한 것이 뭘 어쨌다고 천한 건 이분이 아니라 사람한테 음식물을 끼얹는 어머니의 그 행동입니다. 제 집에서 제 사람에게 이따위 모욕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서 있는 헬레나 정과 짐꾼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볼일 끝났으면 다들 나가시죠. 그리고 어머니도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자네가 지금 날 쫓아내는 갠가네. 나가십시오. 당장 태경의 마지막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장순자는 딸을 잃은 후 사위에게서 처음 받아보는 냉대에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경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렸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폭풍의 끝을 알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경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직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선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김치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존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경은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 비싼 캐시미어, 재킷을 그녀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김칫 국물이 재킷 안감을 더럽혔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재벌 이사와 입주 청소부. 그들을 갈라놓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김칫 국물로 얼룩진 재킷 한 장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은 처참했다. 바닥에 흩어진 김치 쪼가리들과 역한 냄새가 방금 전의 소동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경은 선화에게 욕실로 가 먼저 씻으라고 말한 뒤 직접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걸레를 들고 아내의 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장순자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었다. 그 뒤에는 분명 김선영이 있었다. 청소부가 아이들에게 꼬리치며 교태를 부린다는 악의적인 표현은 교양 있는 장순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투심에 눈이 먼 김선영의 언어였다. 태경은 바닥을 다 닦고 난 뒤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서재 가장 안쪽 안에 윤지원의 유품을 모아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지원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시집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쓰던 다이어리.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것은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이들의 태동에 기뻐하는 모습,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이어리 후반부로 갈수록 선영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 선영이가 다녀갔다. 하버드 박사님은 역시 다른가 보다. 출산 후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너무나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어서 든든했다.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모른다며 태경 씨 같은 남편을 둔 나를 부러워했다. 그런데 왜일까? 그 눈빛에 아주 잠깐 내가 모르는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선영이가 아기용품을 잔뜩 사왔다. 모두 최고급 브랜드의 과학적인 제품들이었다.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녀는 내가 손수 뜨개질한 아기 신발을 보더니 지원아 이런 건 감성일 뿐이야. 요즘엔 아기 발의 성장을 돕는 인체공학적 신발이 따로 있어. 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다. 태경의 손이 멈췄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 근처 지원의 글씨체가 유독 흔들리는 페이지가 있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의 기록이었다. 선영이와 다퉜다. 그녀는 산후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며 출산 직후부터 자신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권했다. 아이들과의 애착 형성에도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마치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단정 짓는 것 같아 불쾌했다. 선영아, 넌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몰라. 엄마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 라고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지원아, 네가 가진 건 환상이야.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해.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다이어리를 읽어 내려가던 태경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김선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그녀는 지원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말한 잔인한 현실이란 바로 그녀 자신이 만들어낼 미래였던 셈이다. 그때 다이어리 맨 뒷장 봉투처럼 덧대어진 주머니에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겉에는 내 사랑 태경 씨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태경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언제 읽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고 한참 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문득 내 서랍을 정리할 때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요즘 들어 부쩍 겁이 많아져서요. 혹시 내가 당신과 우리 아가들 곁에 있어주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바보 같은 상상을 하곤 해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영이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녀는 좋은 친구지만 가끔 나를 무섭게 해요.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당신, 우리 아가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느끼는 행복까지도요. 그녀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망가뜨려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부디 우리 아가들을 지켜주세요.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이론보다 당신의 따뜻한 심장 소리가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자장가일 거예요. 사랑해요, 태경 씨. 영원히. 편지를 다 읽은 태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남겨질 가족을 걱정하며 이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아 문제나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는 곧장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경이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사설 탐정업체 연락처를 알아봐 주시오. 조건은 단 하나. 비밀 절대 보장.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수화기 넘어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재 창밖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도시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김선영, 아동심리연구소 원장이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여자가 오늘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까지 샅샅이 알아내시오. 사설 탐정은 강태경이 지불한 돈의 가치를 증명했다. 불과 사흘 만에 올인원 리서치의 대표 장민호라는 남자가 두툼한 서류처를 들고 태경의 사무실을 찾았다.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는 그는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말투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김선영, 만 38세. 미혼. 표면적으로는 하버드 출신의 성공한 아동 심리학자이자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뒷조사를 해보니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민호는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을 태경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5명의 남성 사진과 그들의 간략한 프로필이 떠 있었다. 모두 태경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아내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직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 5년간 김선영에게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3명은 김선영에게 아동학대 및 양육 능력 부재로 고소를 당해 일시적으로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물론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아이들을 되찾아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부모 모두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냥이었다. 김선영의 개인 계좌를 추적해본 결과 이들 중 2명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권위를 무기 삼아 가장 취약한 상태의 가정을 등쳐먹는 아주 지능적인 약탈입니다. 장민호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김선영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었다. 김선영은 과거 극심한 불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심리 프로필을 분석해 본 결과 대리 만족을 통한 구원자 콤플렉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아이들의 구원자 역할을 자초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아주 뒤틀린 심리 상태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태경은 아내의 편지에 담긴 경고를 떠올렸다. 그녀는 불행한 사람이야. 지원은 본능적으로 김선영의 뒤틀린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사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장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고맙소. 오늘 일은 절대 보안을 유지해 주시오. 탐정이 나가자 태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지독한 배신감에 속이 메스꺼웠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가면 뒤에 그런 끔찍한 괴물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김선영 박사에게 연락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내 사무실에서 보자고 하시오. 아주 중요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전하고.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김선영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경 씨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아이들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가 추천한 헬레나 정 선생님이라면. 앉으시죠. 태경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선영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다. 태경은 말없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탐정의 조사 보고서를 그녀 앞으로 툭 밀었다. 이게 뭐죠? 선영이 애써 태연한 척 물으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서류에는 그녀가 상담했던 다른 가정들의 이름과 그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소송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태경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그는 서랍에서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원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편지를 본 순간 김선영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헛웃음이었지만 이내 거의 발작적인 광소로 변했다. 하하하, 윤지원, 죽어서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 불효우 같은 년 그녀의 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저주가 터져 나왔다. 태경은 충격으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래 맞아. 내가 했어. 그년이 가진 모든 게 죽도록 미웠으니까.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가던 그 재수없는 년. 최고의 남자와 결혼하고 예쁜 쌍둥이까지 임신하고. 신은 왜 항상 그년 편만 드는 건데. 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광기에 찬 눈으로 태경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내 남자였어야 했어. 저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었어야 했다고 그녀의 비명 섞인 절규가 사무실을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심리학자의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었다. 평생을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온 한 불행한 영혼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불행에서 구원해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싶었다고.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청소부년 하나가 감히 내 완벽한 계획을 망쳐 김선영은 이성을 잃고 책상 위에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발악했다. 태경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연민과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들어오시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장민호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경찰 배지가 들려 있었다. 김선영은 그들을 보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김선영 씨 협박 및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김선영은 남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마지막까지 태경을 향해 악을 썼다. 강태경, 이게 끝일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무너질 것 같냐고 두고 봐.
내가 나가서 당신의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테니까 내년과 그 천박한 청소부년 둘 다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어 주겠어. 그녀의 저주 섞인 외침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괴물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예고하고 떠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김선영의 발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교활했다. 그녀는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방역을 개시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아동보호라는 신성한 이름의 방패였다. 그녀는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태경을 아동정서 방임으로 긴급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충격적인 아내의 죽음으로 아버지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쌍둥이 아이들을 자격 미달의 입주 청소부에게 맡겨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있다. 김선영이 그동안 수집해온 아이들의 초기 데이터와 보모들의 보고서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럴듯한 증거가 되었다. 결국 아동보호기관은 긴급 가정환경 현장 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당일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태경과 그의 변호사는 소파 한쪽에 맞은편에는 김선영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온 2명의 조사관 베테랑인 박지영 팀장과 신입인 김민준 조사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선화는 주방 한쪽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태경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의 어깨는 불안감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다.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영 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먼저 신고인 김선영 박사님의 주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영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관계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적인 전문가의 가면을 다시 쓰고 있었다. 팀장님, 저는 이 아이들의 초기 심리 상담을 담당했던 주치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성상실이라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애착관계 형성입니다. 그런데 강태경 씨는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 태경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개인적인 슬픔에 잠겨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보는 대신 검증되지 않은 청소부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서적 방임이며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그녀는 선화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각종 전문 용어들을 쏟아냈다. 저분은 아동 발달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습니다. 저런 비전문가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아이들에게 반응성 애착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분리 조치하고 아버지는 전문적인 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김선영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신입인 김민준 조사관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상황은 명백히 태경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태경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영 팀장이 태경에게 물었다. 태경의 변호사가 나서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직접 입을 열었다. 김 박사님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슬픔에 잠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을 지옥에서 구해준 것은 김 박사님의 비싼 프로토콜이 아니라 바로 저분 박선화 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선화를 가리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선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진심이라니요. 태경 씨, 지금 감정에 호소하시는 겁니까?
여긴 법과 매뉴얼이 우선되는 자리입니다. 김선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죠. 태경은 태블릿 PC를 켜서 두 개의 영상을 나란히 재생했다. 왼쪽 영상은 몇 달 전 김선영의 프로토콜 아래에서 하루 종일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쌍둥이의 모습이었다. 오른쪽 영상은 바로 어제 찍은 선화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고 있는 쌍둥이의 모습이었다. 극적인 대비에 조사관들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환경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으로 보이십니까? 태경의 질문에 김선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비전문가의 감정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태경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주방에 서 있는 선화를 향해 말했다. 박선화 씨, 부탁 좀 드립시다. 선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지금 낮잠에서 깰 시간입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한번 달래주시겠어요.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선화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김선영의 경멸 어린 시선과 조사관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숨막히는 압박감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태경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선화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모두의 운명이 걸린 시선들이 따라붙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양팔에 두 아이를 안고 나왔다. 아이들은 막 잠에서 깨어 낯선 분위기에 불안한 듯 잔뜩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김선영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박지영 팀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선화를 주시하며 마지막 시험 문제를 내듯 말했다. 박선화 씨, 지금부터 저희에게 보여주시죠. 당신은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아이들을 달래십니까? 운명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박선화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양팔에 매달려 칭얼거리는 두 아이의 무게보다 자신에게 쏠린 의심과 평가의 시선들이 몇천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김선영은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해보시지 라는 조소가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보고 있었고, 조사관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선화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불안이 그녀를 올감했다. 바로 그때 아이들의 칭얼거림이 더욱 커졌다. 엄마의 불안을 느낀 아이들이었다. 그 순간 선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지금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아니야. 바로 이 아이들이야.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오직 아이들의 불안한 눈동자, 뜨거운 천가쁜 숨소리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특별한 기술을 선보이지 않았다. 김선영처럼 어려운 심리학 용어를 읊지도 않았고 전문 보모들처럼 계산된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소에 하던 그대로 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히고 그 작은 눈을 부드럽게 들여다보았다. 우리 민재 은호, 많이 놀랐구나.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사관님들 들으십시오라고 외치는 과시용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직 아이들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잊혀진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달님, 별님 잠자는 밤에 우리 아가 예쁜 아가, 죽은 윤지원의 자장가. 김선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태경은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 아이들은 여전히 칭얼거렸다. 하지만 선화의 청과 심장박동, 그리고 익숙한 자장가 멜로디가 아이들의 불안을 서서히 잠재우기 시작했다. 마치 마법처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며 마침내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작은 입술로 하품을 하더니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조사관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베테랑인 박지영 팀장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학대 가정을 방문했지만 이렇게 아이가 보호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진짜 유대감의 증거였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김선영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아이들이 졸려서 잠이 든 것뿐이라고요. 이런 감성파리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다. 장순자였다. 그녀는 며칠 전의 소동 이후 태경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들었다. 아내의 편지, 김선영의 음모, 그리고 박선화가 그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왔는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죽은 딸의 마지막 편지는 그녀의 완고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오늘 태경의 연락을 받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그녀는 잠든 손주들과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선화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 회한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김치 그릇을 던졌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 여린 어깨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던가. 장순자는 조사관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모두가 놀란 가운데 선화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늙은이가 모든 것을 망칠 뻔했구나. 그녀의 오열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김선영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장순자가 적의 편에 서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장순자는 조사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조사관님들, 제가 증인입니다. 저 여자 김선영이 제 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저와 제 사위를 이간질하고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화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아가씨는 이 못난 할미보다 제 손주들을 100배 1000배는 더 사랑해준 진짜 엄마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저 아가씨에게서 떼어놓지 말아 주십시오. 장순자의 절절한 고백은 김선영이 쌓아 올린 모든 논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박지영 팀장은 조용히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러고는 김선영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선영 씨,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허위 신고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시죠. 김선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조사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며 마지막까지 선화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패배였다. 완벽한 패배. 김선영이 사라진 거실에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숨소리와 장순자의 나직한 흐느낌만이 남아있었다. 폭풍은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났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김선영은 결국 상습 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그녀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뒤틀린 욕망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강태경은 강남의 삭막한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대신 아이들이 마음껏 흙을 밟고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이 딸린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한때 그의 세계의 전부였던 회사는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그룹의 중요한 결정은 직접 챙기되 일상적인 업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대부분 위임했다. 워라벨이라는 평생 경멸했던 단어가 이제 그의 삶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주말 오후, 새집의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쌍둥이 민재와 은호였다. 아이들은 서툰 걸음으로 잔디밭을 오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뒤를 17살이 된 박선화의 딸, 서연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따라다녔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들 할미한테 한번 와보거라. 정원 한편의 파라솔 아래 장순자가 예전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는 인자한 할머니의 얼굴로 손주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곳을 찾아와 손수 만든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놓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태경은 정원 한 구석에서 선화와 함께 작은 묘목을 심고 있었다. 그것은 하얀 목련 나무였다. 죽은 아내 지원이 가장 좋아했던 꽃.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태경이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어색하게 삽질을 하며 물었다. 선화는 그런 그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그의 이마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흙을 조금 더 부드럽게 덮어줘야 해요. 아기 다루듯이요. 그녀의 말에 태경은 잠시 삽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다. 더 이상 불안과 수심에 차 있던 입주 청소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에는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쌍둥이의 주 돌봄 제공자였지만 실제로는 이 집의 안주인이자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태경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자가 되어 있었다. 묘목을 다 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작은 결실을 바라보았다. 내년 봄이면 예쁜 꽃이 피겠지. 태경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성숙함이 묻어 있었다. 그럼요, 아주 예쁜 꽃이 필 거예요.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겠네요. 선화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순자의 호탕한 목소리, 서연의 다정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펜트하우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음악이었다. 태경은 조용히 선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흙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는 화려한 프로포즈도 거창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선화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이 정원을 가꿉시다. 아이들도 저 나무도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의 말에 선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 햇살처럼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었다. 저 멀리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지는 해가 만들어내는 황금빛 노을이 정원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일출처럼 보였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어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는 순간, 지독했던 어둠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집 그들의 마음에 진짜 해가 뜨고 있었다.